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지금 저는 이 새해 2021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한 해에 매우 집중해서 한 해를 굉장히 좀 잘 보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의 대선의 향배는 이 2021년에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문 정권은 지금 붕괴 몰락되고 있고, 저 정권이 재창출되어서 좌파 정권을 연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항상 예측불허였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굉장히 변질되어 간다. 그래서 독재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또 친북 성향이나 종북 성향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면서 문 정권이 북한을 상대로 사기 비핵화 평화 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가 한국의 대선 이슈로서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더 나아가서 독재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지역이 호남이냐 아니냐, 또 자기가 좌파 성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독재도 당연한 권력을 유지하고 재창출하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철저하게, 좀 나쁜 이야기지만은 불혹화되어 가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는 탄핵 이후에 붕괴된 보수의 실체가 갈수록 더 난감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문가리 쪽이 아무리 무너지더라도 현재 한국의 보수의 수준과 또 자기 대선에 나오겠다는 보수 주자들의 이 형편과 상황을 봤을 때 저 중에 누가 문을 꺾기 위해서 카리스마 있게 보수를 통합해서 지지율상으로 떠오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바뀌어져서 이제 과거의 보수를 유지하던 정책이나 아젠다가 국민들한테 먹혀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보수는 변하지 않은 채 흘러간 옛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이 보수의 저변을 형성하는 농객이나 유튜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더욱더 퇴행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킬러 콘텐츠, 제대로 된 이런 가치 한 방을 내어 걸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한 방에 확 정리해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 보수가 움직여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 뒤에서 보수 진영을 조종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가 보수 진영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도 부동산 문제를 정리할 현실적인 대안을 보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돼도 이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이 최종의 이 보루를 보수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박근혜가 했던 이야기, 이명박이가 했던 이야기를 그냥 따듬어서 내놓을 게 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라는 가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회의가 매우 커져 버려서 보수라는 걸 가지고 과연 집권을 할 만큼의 경쟁력을 가진 집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하듯이 문패거리가 더불어 거수기당이 정권을 재창출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재창출하느냐? 지금 더불어 거수기당이나 문패가 해체되면서 그 해체된 사람 중에 문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중도에 서고, 지금 국민의동당을 일부 흡수하고, 그리고 또 현재 더불어 거수기당에서 좀 나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흡수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면서 그 세력이 사실상 보수 진영과 대결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의 대결이 아니라 외형상으로 보면 중도 대 보수의 대결처럼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수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내년의 정치 스케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년 1월 말까지 현 정권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권은 자기 나름대로 전국민 검사를 하고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회의나 비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속에서 1월 말쯤 시점에서 정권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이제 그걸 보면 코로나 문제에서 정권이 무너질 것인가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가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말이면 이제 겨울이 끝나갑니다. 즉 긴 겨울에 코로나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때 세 가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2월 달에 한참 이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새 학기를 맞이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부동산이 지금 더 폭등할 거라고, 얼마 전에 전문가들을 수십 명한테 물었는데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전부가 이야기하더래요. 자, 이렇다면 부동산이 더 폭등된 2월 달에 있어서 과연 이 정권은 어떤 대처를 변창흠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자, 그리고 지금 내년 2월 말쯤 되면 코로나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닥쳐서 한 1년쯤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1년을 겪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업자, 중소기업이 과연 그 이상을 버틸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급 유예가, 은행의 이자 지급 유예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출받았던 돈의 상환을 유예받고 있고, 또 보정이 추가되는 상황이 전개되어서 지금 수십조가 투입되어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을 막고 있는데, 이제는 은행들이 더 연장을 할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월 말쯤 되면 무너질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요. 이럴 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부동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2월 말쯤에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그리고 정권의 대응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 좀 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정권의 붕괴를 급속히 가져오느냐라는 이 바로메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4월 달에 재보선이 있습니다. 4월 중순에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선이 있는데, 아마 그때쯤 가게 되면 문의 지지율이 제가 봤을 때는 20%대를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거고, 외형상으로는 압도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이기고 있을 겁니다. 정당 지지율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패배의 위기에 내몰린 지금 더불어 거수기당에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에 매우 공작적인 정치공학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보수 후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보수 중도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많이 출마시켜서 자신들이 소수의 한 30%대의 표를 집결시켜 가지고 이 분열을 이용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 도모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지금 국민의동당의 리더십으로 보수 중도 후보들을 완전히 단일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내년 4월 재보선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야권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작적 후보 선출이라든지 또 출마한 후보에 대한 일종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일화만 할 수 있다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모두를 보수 성향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재보선을 이기게 된다면 아마 문 정권은 그때부터 붕괴되어지기 시작할 거고 탈출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때 이제 문 정권이 최종적으로 던지는 승부수는 개헌 승부수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정권을 잃고 비참한 꼴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지금이 이제 우리가 개헌할게, 너네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을 줄이고 국회로 권한을 늘리자.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수 정당의 뒤에서 조정하는 저는 재벌 세력들이 개헌을 찬성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겨놓고 마지막으로 저 여권을, 문가리 정권을 초토화시키면서 심판해야 될 야권이 그 심판을 도모하는 대선 승리로 가기보다는 사실은 야권에서 대선에 이겼을 때 재미 볼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자기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국회의원직을 오래 해먹고 또 자신이 국회의원 이상의 욕심을 내보내는 게 정치를 하는 목표겠죠. 그래서 다수가 개헌을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대선 이기는 것보다 개헌해서 집권에 가는 것이 낫다고 볼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동당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급격하게 개헌으로 총선 이후에 한 두세 달 흐름을 지금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지하는가가 지금 핵심적인 관건이고요. 자, 정권은 6월 말까지 백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한 4천만 명 이상을 놓게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저는 그 내년 6월 말이 되면 그게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요.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되면 이제 방역 자체도 엉망진창이 되어가면서 그때 가서 K방역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맞아 죽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여건이 급속하게 무너질 때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가 7월 달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정권과 싸우더라도 7월 달까지는 어쨌든 붙들고 있겠다는 거죠. 계속 소송을 내더라도요. 그리고 문 정권도 윤석열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자르기보다는 싸우면서 통제하려고 시도하면서 내버려 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왜 그러냐? 최악의 경우에는 윤하고 문의 원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적인 공작을 하는 여시제 세력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보수 진영과 좌파 진영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언제든지 가세할 수 있게 서로 간의 물밑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4월 재보선 이후에 한 두어 달 시도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실패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중간에 윤석열을 두고 좌우의 정당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두드러지진 이 거구 극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빼고 모여서 윤석열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당 대 보수 정당의 대선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거기에 기존의 보수 세력들도 많이 참여해 있고 아마 그때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던지게 되면 지금 김무성 세력이나 정진석 세력 그리고 또 지금 좌파들 중에 문 정권에 약간은 거리를 두고 있는 좀 온건한 세력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 밑에 국회의원이 적어도 수십 명이나 1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지금 더불어 거수기당이나 국민의 동당은 해체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자, 문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때 자기가 밀어주고 자신과 비밀을 공유해온 윤석열을 차라리 밀어주면서 보수 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막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 우파 그리고 보수 이
싸움이 전개되면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문은 이제는 끝났으니까 중도 세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민심이 악화되고 그 민심 악화가 윤석열에게로 모여들면서 이 문 세력이 윤하고의 관계를 겉으로는 싸우고 물밑으로는 회복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지지의 상당한 부분이 보수 세력입니다. 한 70%, 7대3 정도로 보수가 70, 한 30% 정도가 중도입니다. 좌파 일부하고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퇴임하기 전에 보수가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윤석열이 문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하라고 해서 거리를 벌려서 정체성을 확보해 둬야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이 교묘한 행태로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당은 붕괴되고 야당도 혼란한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좌우나 보수 진보라는 구분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누가 더 유력하고 누가 더 자신들이 봤을 때 문 정권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가치만으로 보면 외견상으로는 문 정권과 굉장히 많이 싸운 것처럼 보이는 윤석열이 득세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얼굴은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 뒤에는 기존의 좌우 기득권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잔류 아주 그냥 찌그러든 이 소수 보수와 대결하게 되면 그 대결의 결과는 뻔할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이 경우에 반드시 개헌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 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1년 안에 개헌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개헌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시도해내면서 문 세력들이 나중에 정치적 안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거의 2022년 3월 대선의 그림이 다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윤석열 퇴임 이후인 7월 이후에 거의 붕괴된 여권과 아주 이 중도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도 정치 세력, 그리고 혼란에 빠진 보수 세력,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최선인 줄 알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문의 붕괴가 그야말로 문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혼란으로 빠져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유심히 알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연휴 잘 보내십시오.